안녕하십니까.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입니다. 패스파인더 리포트,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번 여의도 반포에 이어가지고 신한 프리미어홀 청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편에서 연내에 신한 프리미어홀 청담이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드디어 이곳에서 만나뵙게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한 오병탁 위원님이 최근 이곳 청담홀에서 고객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오병탁 위원님, 혹시 고객님들의 반응은 또 어떠신가요? 네, 우선 보시다시피 지금 고급스럽고 따뜻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요. 특히 청담홀의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아트갤러리에서 대한민국 미술거장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한 거장 작가들의 작품을 이 홀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서 차별성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멋진 곳에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되게 흥미로운 주제예요. 2026년 10년을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알짜배기 부동산과 절세 전략입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이 되게 뜨거워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으면 사람들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거잖아요. 꼬마 빌딩이나 상업용 빌딩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병탁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기는 하고요. 가격이 안정돼야 된다라고 한다 혹은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당위성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특히나 당위성,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만으로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국내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역대급으로 가장 많았었고요. 그 이후에 22년, 23년, 24년 지속적으로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줄었으면 원래는 가격이 통상 좀 떨어져야 되지만 거래가 줄면서도 최근의 양상은 오히려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당분간 지금과 같은 기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서울 주요 상권에서도 공실인 곳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공실이 많으면은 수익이 나지 않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안 파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꼬마 빌딩을 포함한 상업용 부동산을 어떤 분들이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흔히 최근에는 이제 꼬마 빌딩들을 법인 형태로 취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법인의 경우에도 사실상의 개인에 가까운 가족법인의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셨던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시 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서둘러서 매각을 해야 된다 혹은 싸게라도 팔아야 된다라는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병탁 의원님이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눈에 띄는 트렌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다녀왔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압구정 로데오 상권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러 나왔습니다. 이 일대는 압구정 로데오 상권에서도 가장 거래가 많고 핵심적인 곳, 유동인구 그리고 소비인구까지 많은 곳인데요. 제 바로 뒤에는 멀리 건물의 외관만 놓고 보게 되면 저렇게 어두운 색의 익스테리어로 해놓게 되면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바로 유명한 위그리글 도산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디자인 회사인 아트쉐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원래부터 쓰고 있었던 주변의 흔한 물건들, 천으로 되어 있는 가방이라든지 소품, 휴지 이런 것들에다가 강렬한 색깔을 원색으로 입혀서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물건을 사러 오기도 하지만 저기 안에서 사진을 찍으러 오게끔 만들면서 크게 성공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저렇게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킨 것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격에 가치 상승을 일으켰다는 사실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게들의 성장과 함께 정말 놀라울 만큼의 집가의 상승이 일어났었고요. 지금 뒤에 보이는 아디다스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인 2020년도에 85억에 거래가 됐었던 건물인데 5년이 지난 2025년에 260억에 매각이 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을 흡입하게 하는 어떤 가게들의 힘이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산대로변에 나와 있습니다. 도산대로변의 상업용 부동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11년 8월에 노선상업지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노선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에서 건물을 올릴 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2012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상업지역 쪽의 면적이 더 크다면 토지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인정을 받았었고요. 반대로 주거지역 쪽의 면적이 더 크다면 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을 받았습니다. 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을 받느냐, 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의 차이가 바로 뒤에 보이는데요. 두 개의 높은 건물들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빨리 인허가를 받아서 저렇게 높게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반대로 두 개의 낮은 건물들은 대지 크기나 위치는 거의 똑같지만 허가를 미리 받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작아지는 이런 결과가 됐었던 건물입니다. 이런 법률의 개정이 일어나는 전 시점과 후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허가를 받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딩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대신에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혹은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가기도 해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집합상가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대지 지분이 현저히 작거나 거의 없습니다. 땅의 가치 상승에 의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월세 수입을 통해서만 가치의 상승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꼬마 빌딩과는 다르게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하면 상업역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 그중에서 아파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뉴스에서도 이제 강력한 규제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했다고 하는데 내년도 수도권 아파트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올해 이제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월에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기준으로 10월 말의 데이터를 보면 한 40%가량 거래량은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런데 가격은 되려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10월 말까지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값이 한 8% 올랐는데요. 627 대출 규제 이후 5% 정도 올랐으니까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좀 진정시키기는 어려웠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여러 요인에 따라서 가격 향방이 좀 달라지겠지만 높아진 유동성 그리고 누적되고 있는 공급 부족, 매수 심리 지표 등을 고려할 때 서울 및 서울 인접 지역, 경인 지역의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가 지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요, 실거주 매수자만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되면 전월세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이유는 전월세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매수자인데 그곳에 살지 않은 집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년도의 주택시장은 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월세 가격이 높아지면서 매매 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수도권의 공급 부족이라든지 유동성이 많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우리는 어떤 것들에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매수 심리 지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 심리 지표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한 어떤 전망, 그리고 주택 시장에 대한 어떤 태도를 통해서 매수 심리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고 있는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한 소비자 동향 추이라는 지표를 보실 거예요. 1년 뒤에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라는 질문에 상승할 것 같다 라는 답변이 많다면 이 지수가 100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4월부터 이 지수가 100을 초과하기 시작해서 10월 말 기준으로는 122를 기록했어요. 내년에는 더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라는 판단을 하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비중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100을 초과하면 시장의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더 많은 시장입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매도자가 더 많은 시장이어서 팔래야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수의 추이를 보면요. 직전 상승기였던 2020년 하반기부터 21년 상반기까지는 수도권 모두 130을 기록했고요. 금리 상승의 여파가 잔존했던 22년 말에는 모두 10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국한돼서 한번 살펴보면 올해 초 35에서 이 지표가 95까지 올라가거든요. 결국 시장에 매수자들의 진입이 많았다. 이런 매수자들이 시장의 진입이 많아지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어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위원님께서는 보시기에 어느 곳이 유망하신지 그 흐름을 보면은 저희가 내년도 시장 방향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 거래가 많이 된 아파트 단지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있었던 거래량 탑10 리스트입니다. 서울에서는 전용 59제곱미터가 10억대 초중반에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10억 후반까지 가격이 뛰었고요.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본다면 10억대 후반에서 20억대 중반까지 가격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안양시와 광명시가 4곳과 3곳으로 과반 이상을 좀 차지했고요. 10억 이하의 가격대에 매수세가 좀 집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억 내외의 단지, 경기도 같은 경우 그리고 서울 인접인 인천까지 10억 이하의 단지들로 준신축급의 대단지라면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대출 규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대출 규제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서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큰 굵직한 대책들이 3번 나왔고 3번 중에서 대출 규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 하시고 어려워들 하세요.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최대 대출 금액은 6억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DSR 40%, LTV 40%가 적용되니까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 산정 방식은요, 현행 금융기관이 산정하고 있는 주택 시가 산정 방식을 따르게 되는데요. 한국부동산원 혹은 KB 아파트 시세의 일반 평균가를 기준으로 대출 신청 시점에 얼마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 같은 경우에는요, 분양가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중도금은 이제 LTV 기준으로 40%, 잔금 대출로 전환하실 때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주변 KB 시세라든지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보시고 현금을 준비해 놓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투자 자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투자할 때는 특히 세금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수현 의원님, 이 부동산 세제 관련돼서 내년엔 또 어떤 부분들이 좀 크게 바뀌게 될까요? 부동산 투자할 때는 특히 세금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조정 대상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환된 지역들에서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주택을 살 때, 주택을 팔 때 보유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세 시점별로 단계를 나누어서 세금의 영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외에 우리가 좀 챙기면 또 좋을 만한 것들 그런 게 또 있을까요?